안녕하십니까, 함재봉입니다. 오늘 한국사람 만들기 17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개화파와 일본의 만남으로 잡아봤고요. 내용은 제 책 2권의 그 8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늘 그 역사가 소설이나 영화보다 훨씬 더 재밌다고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요. 진짜 제대로 자세히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그 현장에서 진짜 일어났던 대화나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누가 아무리 시나리오 잘 쓰는 작가도 그런 대화 쓸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그 현실 상황 속에서의 굉장히 그 절박하고, 그 다음에 진짜 고도의 판단력을 요하고 서로 얼마나 그 전략적 사고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짜내면서 서로가 견제를 하고 균형을 하고 막 움직여 보려고 그러고 상대방을, 이러는 상황에서 항상 일어나는 대화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일으키는 상황들이라서요. 정말로 이런 역사의 현장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은 웬만한 영화나 소설과 같고는 아주 싱겁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만 이렇게 재밌다고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이제 드디어 그동안에 이제 개국은 하기는 했지만, 강화도 조약이라는 걸 맺어서 말이 개국이지만은 제가 그야말로 개국 아닌 개국이라고 제목을 붙였듯이 조선의 지배계층에서는 치자들은 도대체 아무 개국이 뭐라는 개념도 없었고, 강화도 조약이 뭐를 뜻하는지도 몰랐었고, 그런 것이 이제 김기수 같은 수신사, 1차 수신사가 가갖고, 진짜 아무것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일부러 배우지도 않고 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너무 여실히 드러나는데,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이, 그러면 도대체 이 개화파는 어디서 나오게 되느냐? 도대체 제가 이제 친일 개화파라고 일부러 그 제목을 붙인 일본을 보고 일본을 이걸 진짜 배워야겠다라고 느끼는 이 개화파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게 됐는가? 그래서 저도 사실 책 쓰면서 이제 그랬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계기일까? 무슨 일이 있어서 느닷없이 김옥균, 박용효, 서재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일본하고 접촉이 됐을까? 그래서 그걸 이제 거의 탐정소설 추리하듯이 이제 파고 들어가서 보니까 역시 역사라는 게 재밌는 게 결국 사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게. 그래서 이제 첫 접촉자를 찾아내야 되는 건데, 누가 일본하고 여는 계기를 만들었는가. 이제 그 과정을 추적해낸 과정이 이제 이 8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몰랐던 역사적 인물을 다 선험적인 연구들이 돼 있고 그런 거지만, 저는 몰랐던 거를 이제 발견을 해서, 몰랐던 사람을 발견해서 이제 그 고리를 찾습니다. 제가 이제 카톨릭에 대해서, 천주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누구죠? 퇴계의 경제잠도에서의 어떤 규절을 보고서 그게 이제 성화파 사람들이 이 천주교를 받아들이게 된 어떠한 계기 같은 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뭔가 기가 막힌 전환점, 이게 문명사적 전환 아닙니까, 전부 다. 그 전환점들을 찾는 게 참 재미있고,
역사를 찾다 보면 꼭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선 김옥균부터, 당연히 이제 개화파 그러면 이제 김옥균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김옥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김옥균이라는 사람은 그럼 왜 개화파가 됐는가?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배경이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제, 그리고 그 사람하고 일본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게 했는가를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1851년 2월 23일 충청도 회덕군에서 김병태의 장남으로 태어났고, 어머니는 은진송 씨. 아버지는 과거에 번번이 실패해서 결국은 과거를 급제를 하지 못하고 그냥 무관 말직을 지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김옥균이 태어나서 곧바로 근처 다른 마을로 또 이사를 가서 아버지는 서당 훈장을 하고 어머니 송 씨는 이제 삭바느질을 하고, 그리고 누이가 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모두 가난한 은진송 씨 집안으로 시집갔다. 그러면서 생년월일은 전하지 않고 남동생 김각균은 옥균이 7살에 태어났다. 그리고 결국은 어느 단계에서 양자로 이제 다른 친척한테 양자로 이제 입양이 됩니다. 근데 이걸 쭉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은 나중에도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여자들은 아예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호족에도 그러니까 족보에도 안 올라 있는지 아예 기록이 없어요. 김옥균 정도면 그래도 아버지가 이제 과거를 급제를 못했기 때문에 거의 몰락한 양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동김 씨의 뼈대가 있는, 그리고 이제 곧 보시겠지만 양부는 엄청난 권세가였기 때문에 이제 출세를 또 김옥균이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집안에서도 여자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그냥 은진송 씨고, 누이들이 있었는데 그냥 은진송 씨 집안으로 시집을 간 걸로 추적이 되지만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남동생은 이름도 있고 7살 어리다라는 기록까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볼 때 이런 거를 세밀하게, 아주 면밀하게 그걸 이제 들여다 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병기의 양자로 가는데, 양부 김병기는 1846년에 이제 사마시라는 게 제일 초급 생원시라고도 하고 진사가 소위 되는 거죠. 이제 사실 생원시가 진사가 되는 거지만 어쨌든 고시 1차 같은 겁니다. 이제 1차 같은 거에 그건 합격을 하고, 문과에 그 대신 그 다음에 여러 번 응시하지만은 전부 다 낙방을 해서 종구품민 광능, 세조예능의 참봉을 시작으로, 그가 제일 밑이죠. 밑에서 시작해서 옥과 현감, 금성, 현령, 옥천군수, 영양부사, 강릉부사 해갖고 끝에는 종삼품에까지 이릅니다. 굉장히 높은, 종삼품 정도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과거도 패스하지 못한 사람이 종삼품까지 가느냐? 김병기의 어떻게 되죠? 부인의 오빠가 조대비의 오빠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막강한 집안의 그러니까 누이가, 김병기의 누인지 여동생인지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하여튼 넷째 누이가 조씨 집안의, 풍양조씨 집안의 대단한 집에 이제 시집을 갔고, 그래서 이제 그 관계로 해가지고는, 과거 급제는 못했는데 어쨌든 종삼품까지나 이제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서 김옥균이 공부를 워낙 그렇게 뛰어났답니다. 그리고 사실 피부가 이렇게 백옥같이 희고 그래갖고 이름이 옥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고 하여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72년 3월 10일 날 알성시에 장원급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알성시라는 게 뭐냐면요. 임금이 문묘에 갔을 때, 문묘에 공자묘에 갔을 때 참배할 때에 성균관 유생들만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데요. 1414년에 최초로 치러진 조선조 알성시가 역사를 통해서 85번밖에, 그러니까 한 500년 사이에 85번밖에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들어와서는 11번밖에, 그러니까 많아 10년에 한 번 정도 치러지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치면은 3명에서 9명밖에 안 붙여줬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붙기 힘든 시험이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장원급제를 한 김옥균은 정말 수재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21살에 이제 장원급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정육품 성균관 전적에 이제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아버지는 구품에서 시작하고 이제 거의 못 벗어나고 그러지만은 이 과거 알성시까지 패스를 하니까 이제 6급으로 말하면 곧바로 이제 임명이 되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김옥균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면 72년에 급제할 때가 되면요. 알성시에 장원급제 갈 때가 되면 안동 김씨 세도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여실히 드러나는 게 김옥균이 진급이 안 됩니다. 그냥 종 5품에서 6품에서 시작해서 5품에서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씨의 세도가 끝나면서 특히 74년에 대원군이 물러나고 누구죠? 고종이 민중전하고 민비하고 같이 친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누가 이제 세도를 시작합니까? 여흥민 씨가 세도를 하는 거죠. 시작하는 거죠. 그 유명한 이제 여흥민 씨의 세도가 시작되면서 이제 그 안동 김씨들이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딱 그때에 김옥균이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보시면요. 김옥균하고 민영익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그런데 하나는 이제 지는 집안의 수재였고 하나는 뜨는 집안의 그 수재였고 그래서 나중에 그 운명이 이제 크게 갈리죠. 특히 갑신정변에서 서로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박규수라는 사람 문하에서 이제 외국 사조와 문물에 눈뜨기 시작한다. 근데 이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혁명을 일으키거나 무슨 큰 일을 일으키는 사람들 항상 비주류입니다. 항상 비주류여야 됩니다. 주류에 있으면은 절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주류에 있으면 자기가 지금 제일 특권을 휘두르고 제일 대접받는 체제인데 그거를 왜 흔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옥균이 벌써 세도가 끝나는 집안 출신이고 굉장히 똑똑했고 그러니까 뭡니까? 뭔가 이렇게 다른 거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는 외국 사조 같은 거가 꽁꽁 쇠국하고 있는 나라에서 외국 사조를 굳이 그걸 배우려고 한다라는 자체부터가 벌써 다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하여튼 이 기존 체제에 대한 굉장한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오경석, 유대치 등 같은 이런 중인들을 통해서 이제 이 외국 문물을 배웁니다. 특히 중요한 사람이 이제 오경석이라는 사람인데요. 이것도 이제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경석은요, 8대째 역관을 하는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역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통역관이죠. 그럼 조선의 통역관이 왜 필요합니까? 유일하게 통역관이 필요한 게 뭡니까? 연경 갈 때, 북경 갈 때, 아니면 중국서 사신이 왔을 때. 그러니까 중국말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본말은 아무도 안 했었고요. 외관에 잠깐 왔다가 가는 거니까 그건 그랬지만 중국은 이제 1년에 몇 번씩 황제의 뭐 생일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연행사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갈 때마다 꼭 역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역관들이라는 게 뭐냐면 중인계급이죠. 이제 중인계급이고 역관시가 따로 있어서 시험을 봐야 되지만 그건 전부 다 그 중인계급만 보고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8대째. 그러면 저는 보면요. 역관이 뭐냐면은 외교관이에요, 사실. 그 당시 유일한 외교관입니다. 실제 외국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을 만나고 외국의 수도에 가서 거기에 문물을 접하고 거기 사람들이랑 협상을 하고 하는 모든 거를 자기가 모시고 가는 위에 서장관 그 제일 높은 연행사들이야 매년 바뀔 거고 딴
고관대작으로 바뀔 거지만은 따라가는 역관은 1년에 한두 번씩 수십 년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외국을 보고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역관들이 바깥 세상을 알았고 이 사람들이 중국으로부터의 문물을, 사조를,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보고 배우고 듣고 그걸 갖고 들어오고 그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853년 23세, 23살 때부터 정말 여러 차례로 이제 북경을 다녀오기 시작하고 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과정에까지도 그때도 역관으로 옆에 따라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람들의 기록이 있었으면은 정말로 흔하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무튼 바깥 세상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작가였고 시인이었고 서예가였고 서화가였고 고미술품 감정가였고 오세창이라는 유명한 그 미술사하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고미술 감정하고 그러던 독립운동도 했던 그 유명한 오세창 씨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바깥 조선이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오경석의 아들 오세창이 자기 아버지하고 이제 그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우리 아버지 부오경석이 중국으로부터 신사상을 품고 돌아오자 평상 가장 친교가 있는 우인 중에 대치 유홍기라는 동지가 있었다. 유대치도 중인이었어요. 근데 의사이기도 하고 이제 그랬다 그러는데 이제 의사라는 것도 중인이었습니다. 뭐든지 전문가는 중인입니다. 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프로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전문가를 프로라 그러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리게 그림을 동양화를 볼 때에 예를 들어서 장인들이 붙어서 막 병풍을 갖다가 기가 막힌 수 놓은 병풍을 엄청나게 힘든 자수 놓은 병풍을 이제 만들었고 옆에 안평대군이나 흥선대원군이 앉아서 난을 촥 쳐놓은 게 있다. 그럼 어느 게 더 비싸겠습니까? 당연히 난이죠. 이게 이 사람들이 궁중의 도화서들이 몇 년을 거쳐서 만들었던 안평대군이나 흥선대원군이 촥 난 한 번 쳐서 그쵸? 낙관 찍은 거는 그건 진짜 지금도 있으면 몇 억씩 하겠죠. 근데 그 차이가 뭡니까? 거기에 기술적인 거나 정성이나 모든 거를 하면은 사실 이 전문 화가들이 만든 게 훨씬 더 공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교도 하는데. 근데 왜 이 사람께 더 비싼 걸로 돼 있습니까? 그게 전통사회에서는요, 서양도 마찬가지고 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사회에서는 전문가라는 것이 항상 하급 취급을 받았죠. 정말로 지도자는 항상 그런 전문가, 옛날 말로 나쁜 말로 전문가가 뭐죠? 쟁이 아닙니까? 환쟁이. 그렇죠? 그림 그리는 화가를 요새 화가라 그러지 옛날에 누가 화가라 그랬습니까? 가짜가 붙을 수가 없죠. 쟁이죠. 그렇죠? 미쟁이. 그렇죠? 우리 옛날에 다 그런 벽돌 쌓고 뭐 이런 사람만. 근데 그 전문성을 갖다가 그렇게 이제 비하를 했었고, 그리고 아닌 사람들, 이 문인들을 이제 숭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영어로도 그게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와갖고는 프로페셔널, 이제 프로들을 갖다가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하지만은 정말로 옛날에는 흥선대원군이나 안평대군 같은 사람의 난이 더 좋은 이유가 이 사람들은 이 도화서들은 그 병풍을 왜 만듭니까? 뭘 하려고 만들어요?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직업으로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계수단으로서 일을 하는 거가 프로페셔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평대운이나 이런 사람들은 난을 왜 칩니까? 그게 좋아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타나니? 여러분들, 영어로는 그 돈을 벌려고 뭐를 하는 거를 우리가 프로라 그러죠. 프로페셔널이라 그러죠. 그런데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골프를 치는데 뭐 박세리 같은 프로, 타이거 우드 같은 프로들이 있고 저 같은 뭐죠? 아마추어죠. 아마추어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추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라틴 말에서 나옵니다. 아마스, 아모레, 뭡니까? 사랑한다. 아모레. 아마추어는 뭐를 사랑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좋아서 하는 사람. 그게 돈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로 좋아서 하는 사람. 그게 아마추어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아마추어들은 골프를 칠 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렇죠? 버리면서 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아서. 주중에 직장에 가는 것도 일어나서 힘들어 죽겠지만은 주말만 되면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골프채 닦고 5시에 새벽같이 일어나갖고 나가갖고 몇 시간 중노동을 하고 돈 있는 대로 다 쓰고 그러면서도 좋아서 하거든요. 그게 이제 아마추어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실 인류 문명이 아마추어를 숭상했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아마추어들을 숭상했었죠. 어느 순간 이 근대 사회가 들어오면서 이제 프로페셔널들이 이제 중요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때 보면은 오경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프로페셔널들이 전부 다 천대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전문성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근대 사회로 넘어가는 모습이 아마추어들이 하던 일을 정치를 아마추어들이 하고 외교를 아마추어들이 하고 통역을 뭐 하여튼 모든 중요한 일을 아마추어들이 하던 거를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봐서 사서삼경을 외워서 그렇죠? 그런 거를 봐갖고 패스하는 그 과거 패스하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전부 다 행정이면 행정, 외교면 외교 다 고시를 쳐서 프로가 돼야 되는 거고 어느 기업에 들어가고 과학 기술 이런 게 전부 다 전문성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죠. 그런 세상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이제 아직까지도 철저하게 이 중인들이, 그러니까 프로들이 중인들이 이제 억압받고 있던, 차별받고 있던 시대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슬슬슬 눈이 뜨이면서, 야, 조선은 이건 말이 안 된다. 내가 지금 중국을 평생 지금 몇십 번을 다녀오고 지금 벌어지는 일 보고 있는데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조선 큰일 났다.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의식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키는데 자기네가 힘이 버거우니까 안 되니까 김옥균 같이 약간, 이거 주류긴 주류인데 약간 좀 불만이 있는 것 같고 약간 좀 뭔가 차별받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래서 오경석이 중국으로부터 신사상을 품고 돌아오자 평상 가장 친교가 있는 우인 중에 대치 이훈기라는 동지가 있었다. 대치는 학식, 인격이 아울러 고매 탁월하고 또 교양이 심원한 인물이었다. 오경석은 중국으로부터 가지고 온 각종 신설을 그 사람 유대치에게 주어 연구를 권하였다. 이래 두 사람은 사상적 동지로서 결합되어 서로 만나면 자국의 형세가 실로 풍전의 등화와 같은 위험에 닥쳤음을 장탄식하고 언젠가는 일대 혁신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상의해오고 있었다. 어느 때 유대치는 오경석에게 묻기를 우리나라의 개혁을 어떻게 하면 성취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오가 대답하기를 먼저 동지를 북천의 양반 자제 중에서 구하여 혁신의 기운을 일으킨 데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거를 보고 있으면은 제가
노노에 유붕이 자원방래하니까 공자라는 사람이 정말 가장 말단, 거의 중인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중인이고 그런 사람들끼리 뭔가가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아는데 그런 뜻이 통하는, 그러니까 유대치하고 오경석 같이 이런 부들이 만났을 때에 유붕이 자원방래하니 그러면서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걸 꿈꾸고 그랬었던 게 제가 그 노노의 세 번째 규절이 그 규절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딱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바깥 세상을 아는 중인들끼리 모여서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북촌의 양반들을 어떻게 좀 규합을 해보자.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한국 개조의 목탁 오경석은 병을 얻어 죽었다. 유대치는 오경석보다 몇 년 아래였는데 오가 죽은 이후 북촌 방면에 교제를 넓히고 노소를 묻지 않고 인물을 물색하여 동지를 모으고 있었다. 때마침 우연히 김옥균과 서로 만나 세상 이야기를 나누어 보매 이 청년의 비범함을 알고 사상, 인격, 학재가 우뚝 솟아 무리에서 빼어나고 장래 반드시 큰 일을 도모함에 충분한 인물임을 통찰하고 오로부터 얻은 세계 각국의 지리, 역사 번역본과 신서사를 김옥균이 읽도록 모두 제공하였다. 제가 봤을 때는 오경석하고 유대치하고 이 모든 만남이 박규수 집에서 일어납니다. 박규수 그 좌회정 대감. 그러니까 개국하자고, 그래도 끝까지 개국하자고 해다 하도 고종이 결단을 못 내리니까 진짜 대원군한테까지 편지까지 쓰면서 이거 어떻게 좀 해달라고 했던 바로 그 박규수의 그 문화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또 열심히 천하의 대세를 설명하고 한국 개조가 시급하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오경석은 중국에서 감득한 신사상을 유대치에게 전하였고 유는 이것을 김옥균에게 전하여 이에 김옥균의 신사상이 태어나게 이른 것이다. 오는 한국 개조의 예언자이고 유대치는 그 지도자였다. 김옥균은 그 담당자가 되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어집니다. 근데 이 불교가, 제가 보니까 불교가 또 이 개화에 있어서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김옥균이 유대치로부터 배운 사상 감화 이외에 특기해야 할 것은, 이것도 이제 오세창이 써놓은 겁니다. 대치의 불교 신앙이다. 유대치가 불자였답니다. 이 중인 유대치가. 대치는 조선 학사들이 의례에는 능하지만, 그러니까 의례는 능하겠죠, 당연히. 이제 관원상제 이런 거에 능하지만 도념에서는 얕은 것을 탄식하여.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영성적인 우리말로 하면은 뭔가 사람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학자들이 맨날 재산 어떻게 지내야 되고 뭐는 무슨 예법은 어떻게 차려야 되고 이런 거는 잘하는데 뭔가 깊이가 없어요. 그런 것 근데 이 당시에 그런 깊이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조선 사람들이. 불교에서 그렇게 찾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김옥균을 권하여 불교 연구를 하게 하였다. 대치의 불교 신앙은 참으로 두터웠는데 그 인물됨이 무역 염담한 것은 신앙의 힘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고 나서 김옥균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청년 시대부터 불전의 문구나 불서를 자주 입에 올린 것은 유대치의 감화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가 오세창의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박용효도 자기가 박용효가 김옥균을 만나게 되는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김옥균과 내가 처음 사귀게 된 것은 불교 토론에서 비롯되었어. 지금 한 사람은 철종의 사위고 한 사람은 알성시의 급제자, 장원 급제자인데 안동김 씨의 둘이 앉아갖고 만나는 게 불교를 갖다가 논하다가 만났다는 거예요. 김옥균은 불교를 좋아해서 불교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것이 재미가 나서 김옥균과 친하게 되었어. 내 백형 박영교가 김옥균과 사귀라고 해서 사귀게 되었지만은 그때 김옥균은 27세, 나는 17세였어. 그러니까 10살 차이가 났었습니다. 저는 이 불교가 이제 핵심적인 고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사실은 뭡니까? 조선의 비주류 중에 비주류죠. 조선으로부터 조선의 건국 때부터 지독하게 탄압을 받아오던 종교죠, 또. 그러니까 지금 중인들하고 몰락해가는 안동김씨 집안의 수재하고 그리고 만나서
서양의 문물을 금기시되어 있던 서양 문물을 배우고 그리고 또 금기시되어 있던 불교를 통해 갖고 이 사람들이 다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인물, 개화사상에 있어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고리가 도대체 누군가, 이 일본하고 개화파를 연결시켜준 고리가 누군가 했던 게 이 이동인이라는 정말 이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불교 스님이었습니다. 동네 범어사 출신이다 라는 것만 알려져 있고 그 외에 그의 가계에 대해서나 개화파들을 만나기 이전까지 행적은 알려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1878년부터 이 사람이 일본을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1879년에 이동인과 김옥균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봉원사, 봉원동에 있는 그 세절 봉원사에서 만나게 되는데, 요거 이제 서재필이 그 당시의 상황을 처음으로 이동인과 김옥균, 이 개화파 박용유 이런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되는데 상황을 그 서재필이 회고했던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가져온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 근데 이동인이 이제 책을 가져온 겁니다. 이동인이 가져온 책이 여러 권인데, 역사도 있고, 지리도 있고, 물리, 화학 같은 것도 있어서 이것을 보려고 서너 달 동안 그 절에 다니다가, 봉원사에 다니다가, 그때는 이런 책을 보다 들키기만 하면 사학이라 하여 중벌을 받게 되므로 한 군데서 오랫동안 볼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는 동대문 밖, 그게 무슨 절이더라? 영도사로 가서 얼마 동안 보다가 다시 봉원사로 이렇게 하기를 1년 이상이나 걸려서 그 책들을 다 읽었지. 그때 그 책이 일본말로 쓴 것인데 우리가 한문은 대개 짐작하니까 한 문자만 연달아 읽어보면 뜻은 모두 통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세계대세를 대강 짐작할 것 같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인민의 권리를 세워보자는 생각이 났단 말이야. 이것이 우리가 개화파로 첫 번 나서게 된 근본이 된 것이야. 다시 말하면 이동인이란 중이 우리를 인도해 주었고 우리는 그 책을 읽고 그 사상을 가지게 된 것이니 세절이 우리 개화파의 온상이라고 할 것이야. 제가 아버님이 연대에 계셨고 어머님이 이대가 계셔서 우리가 1959년부터 봉원동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우리 봉원 뒤에 절이 있어서 그 세절 그랬었어요. 그래서 놀러 다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절인 줄 알았으면 그때 뭔가 좀 더 열심히 가서 봤을 텐데 하여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이었습니다. 이 세절에 지금 모여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불교의 역할이 근데 이제 불교가 개화에 무슨 역할을 했을까? 왜 역할을 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대로 불교는 조선 왕조 내내 지속적으로 탄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동인 같은 사람의 19세기 말에 오면은 사실 어떤 종교로서, 그렇죠? 제도적 종교로서의 위상은 완전히 상실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옛날의 절 사진들 보세요. 특히 제가 여기 가져온 사진 이게 뭡니까? 이게 불국사 사진입니다. 19세기에. 우리가 지금 우리 최고의 우리 관광 저거고, 우리 역사의 최고의 유물 중에 하나로 그렇게 하는데 사실 조선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게? 불교 이거 자기네가 지금 없애버려야 되는 종교인데요. 그러니까 불교 사찰들을 갖다가 보수해주고 요즘같이 그렇게 했을 리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형편무인지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석굴암 같은 것도 뭐죠? 어디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조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가서 그걸 발견을 하죠. 그래서 그거를 보수를 하려고 그러고 했는데 뭐가 잘 됐는지 아직도 이제 그런 논쟁들은 있지만 어쨌든 방치해 놓은 거는 조선이 방치한 겁니다. 완전히 방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동인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불교 스님인데 불교 스님의 입장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자기는 주자성리학 유교의 나라에서 죽어라고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도송에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1880년대가 돼야지 일본이 갑오개혁 이런 거 하면서 일본이 들어와서 스님들이 사대문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지 그전에는 아예 사대문 안에 도송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천대를 받는 스님의 입장에서 부산에 지금 살고 있는데 부산 출신인데 범어사 출신인데 근데 부산이 지금 뭐가 됩니까? 강화도 조약을 통해 가지고 뭐 돈내부를 열고 그러니까 외관을 열고 초량진에 갖고 일본 사람들이 와서 하면서 보면 들려오는 얘기가 보니까 일본은 불교 국가인데 이 불교 국가가 이 개화라는 걸 통해서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조선에서는 불교를만 핍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위정척사파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개화 절대 뭡니까? 이거는 서양의 오랑캐들이 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신랄하게 그걸 지금 비판하면서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혹시 개화라는 거는 그러면 조선의 완관 유교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 과정이 아닐까? 그리고 혹시 우리 불교가 그 과정에 좀 끼면은 기여를 하면은 나중에 새 나라가 세워졌을 때 조선보다는 좀 불교를 한테 잘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충분히 했었을 겁니다. 저는 이 불교 부분에 한번 꼭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조선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근대 개화로 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 여성, 불교, 천주교, 천민, 중인, 서출, 그렇죠? 뭐 서북인 이 사람들이 다 뭡니까? 다 조선조에 의해서 차별받는 사람들이에요. 인구의 한 90%는 차별받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선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제가 처음에 첫 강 때 말씀드렸죠. 3.1운동 때에 조선 왕조를 복원시키자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나라는 되찾자, 독립을 해야겠다. 근데 조선 왕조를 그러면 왕정복고를 하자? 그런 거 없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런 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지금, 그러니까 불교 승의 입장에서는 지금 조선이 어떻게 보였을 거고 일본이 어떻게 보였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동인, 그 다음에 나중에 말씀 또 드리게 되죠. 무불탁정식, 이러한 스님들이 이 개화에 일본과의 연결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동인이 부산 출신입니다. 부산은요, 일본이 만든 도시입니다. 부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부산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강화도 조약 때문에 일본이 강제로 개국을 시키고 개국시키면서 곧바로 제일 먼저 하는 게 부산을 통해서 조선하고 교역을 하는 겁니다. 그 개항을 왜 시킵니까? 영국이 홍콩을 왜 개항을 시키고 상해를 왜 개항을 시키고, 그렇죠? 개항을 왜 시킵니까? 와서 자기네 물건을 팔려고 하는 거죠. 무역을 하자고 개항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똑같이 부산을 개항시키고 나서, 외관을 개항시키고 나서 하는 게 이제 장사를 해야겠다는 거죠. 무역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오쿠보 도시미치가 유신 3걸 중에 하나, 메이지 유신 3걸 중에 하나로 진짜 모든 외교를 주도하고 했던 자기 중마고 사이고의 정한론을 꺾고서, 그리고 중국하고 수교를 하고 결국은 조선하고도 수교를 하는 이 오쿠보가, 자, 강화도 조약까지 성공을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은 야, 빨리 가서 우리가 장사를 하기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 파견하는 게 누구냐면 오쿠라 키하치로라고 그 당시 일본 최고의 그 상인이었습니다.
이 오쿠라가요, 지금 혹시 일본에 뭐 다니시는 분들 계신 분 몰라도 일본에 참 오랫동안 일본에 가면은 제일 좋은 호텔이 오쿠라 호텔이라고 있었어요. 오쿠라 호텔이 굉장히 전통이 있고 그런 호텔이었었고, 몇 년 전에 있던 거를 허물고 지금 이제 새로 지어서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커다란 엄청나게 큰 새 호텔을 이제 지었지만 굉장히 아주 명소 중에 명소였었습니다. 거기 특히 로비는 굉장히 유명한 로비인데, 그 로비는 이 새 건물 지으면서 그대로 재현을 했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 오쿠라가 우리나라에서 신문 같은 거, 이제 이런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시면 이제 제일 조선 수탈과 문화재 약탈에 앞장선 사람으로 이렇게 딱 나와요. 모든 그 기사에 나오는 게 보면.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뭐를 했냐면은, 이 사람이 오쿠라, 이 왼쪽에 있는 요게 오쿠라, 슈고칸, 집고관. 그러니까 일본 최초로 개인이 설립한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 수집한 아시아의 최고 보물들을, 그거를 전부 다 여기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도쿄에 가시면은 그 오쿠라 호텔 옆에 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것도 수리를 했는데 아마 지금 열렸을 것 같은데 한번 가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왜 신문에서 이걸 보고 그렇게 이 사람 보고 우리 문화재 약탈자라 그러냐면은, 원래 이 오쿠라, 지금 요 박물관을 짓기 전에 원래 그 박물관으로 썼던 건물이 뭐냐면은 경복궁에 있던 자선당이라는 건물입니다. 그 전각을 오쿠라가 사가지고 가서 그거를 거기에 요 가운데 사진입니다. 요 가운데 사진의 위에 요 사진을, 요거를 보시면은 그게 자선당입니다. 경복궁에 있던 전각을 사가지고 가서 전각을 놓고 그거를 이제 자기의 일본 최대 박물관으로 이제 썼던 거죠. 근데 이제 그 건물이 동경 대지진 때 불이 타서 이제 없어지고 그 유구만 남아있었고, 유구 남아있던 거를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결국 가져와서 지금 경복궁 뒷뜰에 가면은 그 유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사용해서 자선당은 다시 지었는데 그거를 이제 원래 유구를 사용을 하지는 못했고, 아무튼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악명이 높은 사람이 이제 이 오쿠라 기아치로인데요. 이 오쿠라를 시켜서 이제 옵니다. 1876년 8월에. 그래서 오쿠라가 오쿠보 말을 듣고, 그러면 이제 내가 한번 가볼게. 가서 이 시장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볼게. 그리고 동네에 도착을 해갖고 비단, 양모, 인도의 소물을 만든 옷가지와 생활용품들을 판매를 하는데 며칠 안에 완전히 품절이 된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부산 사람들이 우선 이 상품의 질에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이런 게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게 이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는 사실. 조선 사람들이 최초로 정가제라는 걸 경험하는 게 이때랍니다. 무조건 흥정하는 거였었는데 물건값은 이게 무슨 가격표라는 게 붙어있고 이 정가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처음으로 오쿠라가 이제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물건이 잘 팔려갖고 이거 되겠다. 조선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장사를 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무역을 확대하자 그래갖고 일본의 또 그 높은 산조사네 또미가 10월 14일부터 조선과의 무역을 공식 선포하고, 일본 사람은 이제 누구나 여권만 가지면 조선과의 무역에 뛰어들 수 있다,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조선과의 교역을 무관세로 하고, 이건 조선 정부 탓입니다. 강화도 조약할 때 관세가 뭔지 몰라서 무관세로 해줬습니다. 무관세로 해서 1876년 11월에 미쓰비시 상사에 연간 5,000엔의 지원을 약속하고 한 달에 한 번 나가사키와 부산을 왕복시키는 전기선을 투입해갖고 뭡니까? 이제 일본 상인들이 물건을 갖고 건너와서 이제 부산에 와서 물건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 초량진, 외관, 동네 부의 부산진, 조그만 그 항구의 포구에 불과했던 부산이 급격하게 이제 도시로 크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찾다가 잘 지도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이제 부산 그 옛날
이 당시 1870년대 당시의 지도인데 요게 부산진입니다. 여기가 이제 수군, 해군 기지, 말하자면 기지가 있는 거고요. 부산진이 있고 여기가 외관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담장을 쳐서 여기가 이제 기유 약조 이후 1609년부터 1872년까지 1년에 20척 스시마, 대마도에 세견선 20척만이 들어올 수 있었던 그게 이제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동래부에 속했던 부산진에는 수군 진영,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부산진이 있었고, 초량진 외관은 그로부터 3km 떨어진 여기에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일본이 오기 직전에, 투자하기 시작하기 직전에 그 동래부, 부산진, 초량진의 상황이 어땠었냐면, 동래부에는 약 5천 가구가 살고 있었고, 동래부에서 10km 남쪽에 위치한 부산진에는 약 2,000명의 조선 상인들이 살면서 생선, 식용개구리, 미역, 석류, 도기, 대나무, 화살, 소금 이런 거를 팔고 있는 정말로 가난한 조그만 동네였었습니다. 그래서 1876년 2월 달 구로다 기요다카,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 신원하고 담판을 했던 그 구로다의 보고서에 의하면은 당시 초량진에 거주하는 일본 상인은 70명에 불과했고 모두 스시마 출신이었는데 그해 11월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그해 11월에 곤도마스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상관장으로 무역관으로 일본이 보낸 곤도마스키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부산진의 일본 상인 숫자는 100명이 넘었고 일본 배도 12척이나 항구에 정박을 했고 77년 중엽에 이르면 그 이듬해가 되면요 부산진에 200개가 넘는 일본 상회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들어서 갑자기 도시를 지금 만듭니다. 그러니까 윗사진이 아직도 그냥 고기잡이배 몇 척이 있었던 부산이고 그 밑이 이제 도시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하는 전부 다 일본 집들이 있어서 그 도시의 모습을 갖춰가는 그런 부산입니다. 76년 11월에는 우체국이 생기고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니까 이듬해 보면은 일본 해군 군의관과 몇 명의 의료진을 갖춘 작은 병원인 재생의원이 개원을 합니다. 여기 사진이 있는 게 여기 재생의원입니다. 재생의원은 일본인은 물론 조선인 환자도 받기 시작하고 사실은 1885년에 오는 광해원을 우리가 첫 서양식 근대 병원이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어쨌든 일본 서양의학을 공부한 일본 군의관과 간호사들이 와서 열었던 병원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이 재생의원이 조선 최초의 서양 의료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78년에는 재판소를 세우고 자기네들끼리 초량진의 일본인 지역은 자치위원회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마구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일본 사람들이 재판소도 있고 병원도 있고 이제 학교도 생길 거고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사실 일본 사람들도 뭐가 필요합니까? 종교 생활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불교 신자들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럼 부산에도 가서 절을 세워서 우선 그 부산에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겠다라고 또 일본 정부가 결정을 하고 내무경 오쿠보 도시미치가 하고 외무경 데라지마 무네노리가 일본 불교 최대 종파 하나인 정토진종의 본산인 히가시 혼간지 동본원사의 조선 포교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히가시 혼간지 동본원사는 오쿠무라 엔신에게 조선 포교를 명하고 근데 이 오쿠무라 엔신이라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일본 사람들의 하여튼 이 생각하는 걸 보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오쿠무라 엔신이 누구냐면 일본 전국 시대 말기에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가 오다의 유명한 오다의 부하였지 않습니까? 오다 노부나가의 신하였던 오쿠무라 가몬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다가 이제 암살당하고 나자 불교승이 돼서 그만두고 도요토미 밑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삭발을 하고 불교승이 되어서 조신이라는 법명을 받고 1588년에 혼간지 10대 주지
교뇨쇼닌으로부터 황금불과 아미타열애 등을 받고 조선으로 건너와서 부산의 고독사라는 절을 창건을 합니다. 그 일본 사람이 이미 16세기 말에 임진왜란 나기 전에 와서 고독사를 창건을 했는데, 지금 누구죠? 오쿠무라 엔신이 바로 이 오쿠무라 가문노스케의 직계 후손이래요. 그러니까 조선하고의 그 몇 대조 할아버지가 조선하고의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찾아가지고 당신이 가라. 그래서 오쿠무라 엔신이 그러면 내가 동본원사 부산 벼론을 만들게 하고는 부산에 이제 건너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본원사라는 게 또 우리랑 또 연관이 있습니다. 조선이랑. 에도 시대에 조선 조정이 일본에 보낸 통진사는 항상 교토에 들려서, 에도로 가기 전에 교토에 들려서 꼭 이 동본원사 히가시 홍간지에 묵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조선하고 굉장히 깊은 전통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나중에 교토에 한번 가시면요, 꼭 한번 가보세요. 정말 이 사찰의 규모가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사찰의 규모가 아닙니다. 놀랍습니다. 저 동본원사 히가시 홍간지. 그래서 그 엔신의 엔신은 이제 그 조신의 후손으로서 와서 지금 이 사진이 부산에다 창건한 동본원사 부산벼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산벼론이고 오른쪽이 이제 오쿠무라 엔신이죠. 이제 건너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동인이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부산 출신이니까. 일본 사람들이 막 건너오기 시작하더니 상회들이 막 수백 개가 생기고 일본 사람이 수천 명이 와서 병원이 생기고 재판소가 생기고 자기가 살던 고향이 완전히 탈바꿈을 하고 있는데, 아니 거기에 웬걸 엄청난 절까지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조선의 불교 승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절이 올라가는 걸 본 지가 언제입니까? 고려시대 말고는 그 이후로는 본 적이 없을 거 아닙니까? 지금 새 절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거기에 스님이 파견을 해갖고 와서 포교를 하고 있고, 건물은 웅장하고 그 안에 보면은 자기는 생전 구경도 못했던 온갖 불경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선의 그 핍박받고 있던 불교 승으로서 이 호기심이 발동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이동인이 여기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히가시 홍간지 조선포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동인이 처음 나타나서 오쿠무라 엔신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산벼론이 개설된 다음 해인 메이지 11년 1878년 12월 1일 살을 에이는 추운 아침이었다. 통도사의 승이라고 하는 이동인이 은근히 오쿠무라의 지도를 받겠다고 벼론을 방문하여 왔다. 품격도 있고 문필도 뛰어나 지금까지 오쿠무라가 만난 승려와는 취향이 달라서 오쿠무라도 씨를, 이 사람을 정중히 맞아 한동안 얘기를 하고 씨는 갔다. 그 사람은 갔다. 그 후 씨는 오쿠무라의 후위에 힘입어 자주 내방하고 혹은 벼론에서 수일간도 체제했는데 언제나 시사를 말하고 국제 간의 정세를 말하지 불교는 말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꾸 국제 정세만 와서 물어보더래요. 오쿠무라는 날로 더욱 씨가 보통의 승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몰래 씨의 참모습을 간파하려고 하였으나 씨는 용이하게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데 반년이 지나갔다. 메이지 12년 초여름, 1879년 초여름 경성에 간다고 하고는 일시 소식이 끊어졌다. 이때가 뭡니까? 이때가 김옥균하고 서재필하고 박용효를 세절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동인이 오쿠무라 엔신하고 몇 달 동안 가서 얘기하고 공부하고 듣고 이제 뭐 물건도 받고 책도 받고 일본에서 나온 뭐 사진 있는 책들이고 서양 문물, 일본 문물의 사진이랑 이런 책이랑 뭐 그때 말로는 이
묘지경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사진 바뀌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확대경도 있고, 이런 거를 이제 들고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을 이제 몰래 보려고 뭐 이제 세절에 모여서 보고, 그랬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가서 만나고, 그러고 나서는 다시 와요. 8월 중순이 되자, 갑자기 없어져서 소식이 끊어졌다. 8월 중순이 되자 호련히 경성에서 내방하여 사람들을 멀리하고는, 사람들을 다 이제 지금까지 속마음을 말하기 꺼려하였으나 이제야 그 시기가 도달하였다 하고는 시는 박용효, 김옥균 양씨의 의촉을 받고 일본의 정세 시찰에 몸을 바치기로 결심했음을 말하고 차제의 일본의 태도를 시찰하고 문물을 연구함으로써 조선의 문화개혁에 공연하고 싶다고 말하며, 또한 박용효, 김옥균 양씨가 여비로 주었다고 하는 2촌 넘는 순금의 봉, 순금덩어리 4개를 보이면서 여행의 준비를 상담하였다. 그러니까 박용효, 김옥균, 서재필이 이 사람이 갖다 준, 이동인이 갖고 온 거를 세절 이런 데서 피해 다니면서 열심히 보고는 이동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당장 일본에 건너가라. 이거 직접 가서 보고 와야 된다. 그러면서 박용효가 금괴를 갖고 와갖고 이거 여비로 써라 하고 준 거예요. 그거를 지금 들고 와갖고 오쿠무라 인신 보고, 사실은 나 지금 이런 사람들 만나고 왔는데 너희 나라에 빨리 보내줘.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쿠무라 인신이 이제 놀래면서 그때 이제 긴밀하게 동본원사, 원래 자기네 본원하고 이제 연락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은 밀항을 시키자. 근데 그때야 뭐 당연히 조선 사람이 건너갈 방법이 없었죠. 뭐 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대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직도 쇄국이고, 공시오는 쇄국이죠. 일본에 특히 민간인은 건너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는 일본인 벙어리로 변장을 시켜가지고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일본 사람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니까 1879년 6월에 일본으로 밀항을 시킵니다. 그래서 1880년 4월까지 교토의 히가시 혼간지에 머물면서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 승려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제대로 득도식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1880년 4월 5일 교토 본원에서 득도식을 하면서 아사노 도진, 조야동인, 조선의 야인, 그렇죠? 조선의 야인 동인, 이렇게 이름을 자기가 짓고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교토에 있는 그 동본원사 본부에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는 교토의 아사쿠사에 있는 동본원사, 지점이죠, 말하자면. 거기에 그 주지인 스즈키 게이준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훈련이 됐다. 일본말도 하고 그러니까 됐다 그러면서 도쿄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도쿄로 가서 이때부터 이 이동인인 사람이 놀랍습니다. 전부 다 찾아다니면서 일본의 정계 인사들을 다 찾아다니고요. 후쿠사와 유키지 가서 찾아보고, 오쿠보 도시미치 찾아볼 사람 다 찾아보고, 서양 외교관들도 다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김기수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안 만나려고 그러는 거를 조선의 스님이 밀항을 해서 건너가서, 조선 최초의 일본 유학생 아닙니까? 네? 일본 스님이 아예 돼서 일본 이름을 얻어가지고는 결국은 일본의 수도에 입성을 해서 거기에서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취적이고 완전히 비주류에서 나오는 이런 진취적인 인물이 있어야지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난 여러 사람 중에 유명한 영국의 참사관으로 있던 그 세토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세토라는 사람이 디플로맷이라는 책도 쓰고 그래갖고 그 일본에 수십 년, 19살 때부터 일본에 건너가갖고 수십 년 일본 그 여자랑 결혼해서 그 살면서 그 당시에 모든 거를
일본 개국할 때 당시에, 무슨 사건이었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마즈 나리아키 사스마 본주가 서양 사람 이렇게 길거리에서 만나서 서양 사람 결국 하나 죽게 되는 그 사건에도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이 세토가.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중요한 사건의 현장에 다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동인이 이제 찾아가서 이 세토의 일기에 나옵니다. 오늘 아침 아사노라는 이름을 가진 조선인의 예방을 받다. 그는 아사노가 조선의 야만을 또한 의미한다고 기지에 차게 설명하고 자신은 자기 나라 사람들을 계몽시킬 목적으로 세계를 보기 위해서 이곳에 몰래 왔노라고 말하다. 그는 서툰 일본어를 구사하였으나 우리는 서로 의사를 소통할 수 있었다. 그는 유럽의 건물들과 기계들, 그 밖에 가장 인상적인 것들의 사진들을 사고 싶다고 하면서 이들을 갖고 가서 외국의 위대함에 관한 얘기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싶다고 하고 또한 영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하다. 다음 일요일 아침 다시 오겠노라고 약속하다. 그러니까는 마구 휘젓고 다녀요. 그러니까 조야라는 이름이 조선의 야행이라는 뜻도 되고 조선은 야만이라는 뜻도 되는 거구나라고 세토 같은 사람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조선은 아직 야만이다. 지금 일본에 비해서는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동인이 후쿠자와 유키치를 만나가지고 그쪽 사람들하고 다 교류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동인 때문에 신사유람단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 사람이 다시 조선에 가서 그거를 고종한테 얘기를 해서 그래서 갑자기 신사유람단이 1881년에 꾸려지면서 그러면서 일본에 대거 건너오게 돼서 윤치호, 유길준 이런 분들이 유학을 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교류가 터지는 그 모든 일이 이 불교 스님 한 분 때문에 일어납니다. 역사라는 게 항상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막연히 나라끼리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류가 트는 게 아니라요. 개인의 역할이,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선의 개국, 특히 친일 개화파 형성에 있어서의 가장 최고의 영웅,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이동인이었다. 미리 한 가지 슬픈 사실을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이동인 거의 못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동인이 신사유람단을 다 꾸려놓고 사라집니다. 암살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직까지도 누가 죽였냐에 대해서 쇄국주의자들이 했다, 대원군이 그랬다, 김홍집이 그랬다, 여러 설은 있지만, 천민에다가, 불교승 천민에다가, 나라의 쇄국령도 어기고 일본이나 건너가서 서양 배웠네하고 일본인 행세나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 내버려 두겠습니까? 조선에서. 그렇지만 이 사람 때문에 본격적인 물꼬가 터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사람 때문에 열리기 시작하는 조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